메디체크 건강 소식 7월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전 건강결심 리포트 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귀 질환 올해 여름은 조금 더 일찍 찾아왔는지 진작부터 낮엔 덥고 예상 밖의 많은 비가 오기도 했다.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욱 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귀가 가렵거나 아프고 진물이 나게 되는 원인과 그 예방법을 알아보자. 물놀이 후에 갑자기 귀가 아프고 진물이 날 때. 여름철 물놀이 후에 생기는 귀 염증은 주로 웨이도염이다. 귓구멍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통로를 웨이도라고 하며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가 웨이도도 덮고 있는데 물놀이 후에는 급성 웨이도염이 생기기 쉽다. 웨이도염은 수영장에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균이 웨이도를 감염시켜 발생하며 이때 동통, 소양감 및 난청을 호소하게 된다. 흔히 물이 귀에 들어간 느낌이 들면 면봉으로 물기를 닦아내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물에 젖은 웨이도 피부를 자극하고 미세한 상처를 만든다. 상처에 녹농균이나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침투하여 통증과 가려움증, 진물을 동반한 급성 웨이도염을 유발한다. 이때 웨이도를 관찰해보면 피부의 진행성 발적과 부종, 이루 등이 관찰되고 이게 귓바퀴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수영장 등에서 웨이도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세척 등을 통해 부위를 청결히 하며 치료를 통해 적절한 산성화를 회복하면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통증이 심할 경우와 웨이도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환기관 삽입술, 튜브 삽입술을 시행받은 경우의 귀 염증. 과거 삼출성 중이염으로 고막에 환기관 시술을 받았던 어린이라면 되도록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환기관은 고막에 작은 구멍을 유지하여 공기가 통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에 귀로 많은 물이 들어가면 환기관을 타고 고막 안쪽 중위까지 물과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막에 삽입된 환기관은 대부분 일정 기간 후 저절로 빠지면서 고막이 아물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물놀이 시 귓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귀지에는 웨이도에서 탈락된 각질세포와 지방성 성분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웨이도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의 먼지와 흙이 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웨이도 입구 쪽에서 잘 밀려나오던 귀지가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과도하게 면봉을 사용해서 귀지를 웨이도 안쪽으로 다시 밀려 들어가게 해서 귀지가 웨이도에 쌓일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웨이도가 좁기 때문에 공간이 거의 막히게 될 수 있고 성인도 여름철에 습기로 땀이 차고 자꾸 면봉을 사용하다 보면 밀려 나오던 귀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쌓이기 쉽다. 이럴 때 귀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용액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경으로 웨이도를 확인하여 필요시 작은 집게 등의 도구나 흡입기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도 있다. 집에서 면봉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해서 억지로 귀지를 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웨이도 깊은 쪽으로 귀지를 밀어 넣게 되기도 하고 웨이도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고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이경이나 이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웨이도염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 잦은 수영, 습하고 더운 기후, 좁고 털이 많은 웨이도, 귀지의 이상, 웨이도에 외상 또는 이물이 있을 때, 보청기 또는 이어폰 사용, 습진,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질환이 있을 때, 당뇨병, 면역 저하 상태, 땀이 많은 체질, 더운 날씨에 보청기 착용 시 귀 가려움증 발생. 귀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귀가 가려울 때 참고 견디기란 참으로 힘들다. 특히 보청기를 귀에 꽂고서 덥고 습한 여름을 지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애써 맞춘 보청기를 빼놓고 지낼 수도 없기 때문에 여름 동안 보청기를 착용하는 귀를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귀가 가려운 것은 귓구멍 안에 웨이도의 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귓구멍 안의 웨이도는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에 의해 덮여 있는데 여름이 되면 좁은 귓구멍 안에 습기가 차기 쉽고 특히 귀 속에 보청기를 꽂고 있을 경우 더욱 공기가 통하지 않아 눅눅해지기 쉽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귀지는 귓구멍에서 저절로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데 보청기를 끼게 되면 자꾸 귀지가 귓구멍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기도 한다. 좁고 구부러진 귓구멍 안에 습기가 차고 귀지가 쌓이면 쉽게 세균의 침범을 받아 심한 가려움증과 통증, 진물 등이 생기고 귀가 먹먹해지는 웨이도염이 생기게 된다. 염증을 예방하려면 웨이도를 건조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샤워나 사우나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면봉으로 닦아내다가는 습기가 차고 부은 귓구멍 안의 피부에 오히려 상처를 만들어 세균이 침투하게 될 수 있다.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약 30cm 거리에서 20초에서 30초가량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때 헤어드라이기를 너무 뜨겁게 설정해 귀에 가까이 대면 어지럽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날씨가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땀이 많이 나고 귀 속이 습해지기 쉬우므로 보청기를 뺀 후에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로 말려주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습관적으로 귓구멍을 괴롭혀서 결국 만성 웨이도염이 생긴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면봉을 항상 주머니에 챙기고 다니거나 심지어 성냥개비, 철로 된 귀이개, 볼펜 뚜껑 등으로 귀를 후벼 파는 경우 가려움증이 되레 심해지고 염증이 악화되어 악취를 풍기는 진물이 나고 청력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여 치료가 어려워진다. 일시적인 웨이도염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대개 외래 치료와 투약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귀를 후비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고집하다가는 보청기를 끼기 어려울 정도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손대고 싶을 만큼 귀가 불편하다면 이비인후과의 의사와 상담하여 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철 보청기 착용 시 귀 건강을 위한 3가지 방법. 1. 잠을 잘 때는 보청기를 꼭 빼서 귀를 쉬게 해준다. 2. 낮에도 1시간 정도는 귓구멍이 쉴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3. 면봉은 금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귀는 하루 24시간 외부 소리에 반응한다. 잠들었다가도 위급한 상황에서 소리를 듣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소리가 전달되는 웨이도, 고막은 항상 외부와 통하기 때문에 여름철 고온과 높은 습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다. 여름철에 쉽게 발생하는 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귀 관련 궁금증. 질문. 귀지는 자주 파는 것이 좋은가요? 귀지는 귀지샘에서 분비된 분비물과 탈락된 상피세포가 합쳐져 생긴 것이다. 귀지는 보통 더럽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론 웨이도를 보호하여주는 역할을 한다. 웨이도의 상피는 고막을 중심으로 조금씩 밖으로 자라 나오므로 귀지는 파지 않아도 저절로 밀려 나오게 된다. 오히려 면봉을 이용해 귀지를 파내다가 웨이도나 고막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난 상처를 통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귀지의 양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간혹 양이 많거나 자정작용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에 귀지가 웨이도를 막아 청력 감소나 이물감 또는 이폐색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질문. 귀에도 무좀이 생긴다는데 사실인가요? 곰팡이균은 우리 몸 어디에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웨이도에 감염이 된 경우를 이진균증이라고 한다. 주 증상은 가려움이며 그 외에 이로, 이물감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웨이도를 세척하고 국소 약재를 도포해 치료한다. 질문. 물귀지는 귀에 좋지 않은가요? 귀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흑인과 백인의 경우에는 습하고 끈적거리며 갈색인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건조한 회색 귀지의 양상을 보인다. 간혹 귀지가 습한 경우가 있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없다. 질문.
면봉으로 귀를 파다가 피가 났습니다. 피는 멈추었고 지금은 약간 귀가 먹먹한 것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귀가 먹먹한 것은 흘러나온 피가 덩어리로 뭉쳐져 귀를 막아 생긴 현상일 수도 있으나 고막의 손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대개 웨이도에 난 상처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비인 후과에 내원하여 고막과 이소골의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웨이도의 상처 정도를 평가하여 소독을 받는 것이 좋다. 도전 건강 결심 솔루션 흔한 귀 질환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가이드 for 헬시 라이프 귀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상대적으로 귀 건강에 무심한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서 귀도 노화하므로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과 일상 속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메니에르병.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먹먹하고 막힌 듯한 느낌이 들며 이명과 청력 저하가 주요 증상인 메니에르병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낮은 소리에 대한 청력 저하가 특징이다. 오심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다. 또 어지럼증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짠 음식이나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메니에르병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없이 식이 조절로 호전되기도 한다. 저염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WHO 권장 1일 나트륨 섭취량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 카페인, 술, 담배 등을 멀리한다. 머리나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이명은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없는데 머리나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질병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대뇌로 전달되는 청각 신호가 감소하면 대뇌에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비정상적인 신경 반응이 나타나 이명이 되는 것이다. 이명은 소음 노출, 난청, 중이염, 만성 부비동염, 턱관절 이상, 우울, 스트레스 등과도 관련이 있다. 이명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청력을 지키는 방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짠 음식과 커피, 탄산음료를 피하고 금연 금주도 중요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진통제나 항생제, 이뇨제, 아스피린 등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도 주의해야 한다.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를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나이가 들어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변화로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인성 난청이다. 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며 진행 정도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노인성 난청은 노인 인구의 30% 정도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다. 갑자기 발생하기보다 양쪽 귀가 점차 안 들리게 되는데 초기에는 고음을 듣는 능력이 떨어지고 진행하면서 점차 저음 영역의 소리도 듣기가 어려워진다. 난청이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검사를 받고 보청기나 인공 와우 이식술로 청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 중이염. 우리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되는데 중이염은 고막과 내이 사이의 공간인 중이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3주 이내에 급성 염증을 동반하면 급성 중이염으로 분류하고 급성 염증 없이 통증과 발열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중이염이라고 한다. 중이염의 원인은 다양한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귀의 기능 장애, 알레르기, 환경적, 유전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중이염은 저절로 회복되지만 드물게 염증이 머리 안쪽으로 퍼지면 뇌수막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증상 없이 난청이 되기도 한다. 치료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 치료이며 이외에 수술로 치료하기도 한다. 중이염 예방을 위해서는 전신 건강이 중요하며 코와 목의 질환을 조기에 치료해 만성화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노인성 난청 자가진단. 전화통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과 한 번에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린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한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자주 있다. 여자나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불평한 적이 있다. 울리는 소리, 으르렁대는 소리 혹은 쉿쉿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어떤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적이 있다. 얘가 3개 이상일 경우 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실천, 건강생활, 건강하게 나이 들기. 노인 어지럼증, 어떻게 해야 할까?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자주 어지럽다고 하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노인의 어지럼증은 흔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다. 또 어지럼을 느끼는 양상도 매우 다양하며 원인도 여러 가지다.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자. 노인의 어지럼증은 일상적으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외래 진료 시에 자주 호소하는 증상이다. 대략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 이상에서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할 때 느끼는 일시적이고 경미한 어지럼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어지럼, 구역질이나 두근거림, 이명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어지럼, 누워있으면 괜찮은 어지럼, 눕거나 앉을 때 느끼는 천장이 빙빙 돌 정도의 어지럼, 수분 정도로 짧은 어지럼에서 수시간 이상의 긴 어지럼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노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어지럼증은 증상, 원인, 예후가 다양한 편이며 어지럼증 증상 자체에 의한 불편함도 있지만 이로 인해 활동이 줄어들고 2차적으로 낙상이나 골절, 일상생활 기능 장애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복합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 노인의 어지럼증은 노인의 다양한 기저질환과 함께 복합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훈, 뇌혈관 질환, 목의 문제, 신체 기능 저하, 다약제 복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력 저하, 백내장과 같이 노인이 겪는 흔한 문제가 어지럼증을 악화하는 경우도 있는 등 노인의 어지럼증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의 복합적인 증상인 경우가 많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안증 성격, 우울, 증상, 균형기능 저하, 과거의 심근경색, 체위성 저혈압, 5개 이상의 약물 복용, 청력 저하가 노인의 어지럼증과 관련되는 주요 인자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노인에서 어지럼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어지럼증의 정의. 어지럼증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경미한 두통, 정서적 긴장, 몸의 위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으로의 어지럼에서부터 중추 또는 말초 전정기관의 이상에 의한 질환까지 광범위하게 표현된다. 환자 자신 또는 주위 사물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협의의 회전성 어지럼증을 현운이라고 표현하고 비회전성의 막연한 어지럼을 포함하여 어지럼증이라고 지칭하는데 혼동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정계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어지럼증 환자의 신체적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자면 귀에 있는 전정계 이상에 의한 경우와 비전정계 기관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어지럼의 강도, 기간, 악화 또는 완화 요인, 신경학적 이상의 동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정계 질환, 비전정계를 구별한다. 다음 단계로 전정계 질환이 의심될 경우 말초성, 중추성을 구별해 나가야 한다. 전정계 이상에 의한 경우에는 주로 현훈, 밸런스 이상, 멀미, 균형 잡기 어려움, 안구 진탕이 나타나고 말초성의 경우에는 급히 발생하는 증상, 청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눈을 감으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추성의 경우에는 마비, 어눌함 등의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비전정계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 비전정계 질환에 의해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훨씬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현기증, 졸도, 기립성 저혈압, 미주신경성 실신과 같은 증상이 흔하다. 간혹 과호흡, 공황장애, 신경성 어지럼증도 나타나며 실신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심혈관계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맥과 같이 사망률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는 질환이 잠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 어지럼증은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1차적으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원인을 구별해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하며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 치료도 필요하다. 전정계 이상의 경우 재활운동을 통해 치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활기찬 신체 기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실천 건강생활 2030 건강. 잠을 자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아요. 휴일 낮까지 누워 있었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 신체적인 검사와 심리 정서적인 검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크해보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무리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짚어보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아요. 몸이 처지고 힘들어요. 많은 청년과 직장인이 만성 피로로 진료실을 찾는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최근 젊은 층에서 부쩍 더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큰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피로는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듯하다. 피로의 원인은 뭘까? 피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오면 주치의는 신체적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이 있는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는지,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숨어있는 결핵 같은 감염 질환이 의심되면 흉부 X선 촬영을 한다. 간혹 검사를 많이 하는 의료진을 만나면 각종 내분비 검사나 미세 영양소 검사, 중금속 검사를 권유받을 수도 있지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해봐도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심리정서 부분도 체크. 다음으로는 수면장애나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진한다. 의외로 많은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수면 패턴이 흔들리고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위에 누울 때 스마트폰을 끄거나 다른 방에 두는 것만 해도 수면 장애뿐 아니라 피로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20대에서 30대 국가건강검진에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건강, 우울증 검사는 40, 50, 60, 70세에서 시행했지만 현재는 만 20세부터 매 10년마다 검사 대상이다. 만약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이 든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하도록 한다. 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을 함께 관리해 줄 수 있는 의료진과 꼭 상담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과 스트레스 관리는 만약 모든 검사나 문진에서 정상이 나온다면 본인의 체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일이나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내 몸과 마음은 쇠잔해졌는데 주변에서 요구하는 관계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주 커피를 마시면서까지 체력을 쥐어짜 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간이 누적되면 자신의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 피로와 함께 기능성 위장장애,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이 발생하고 몸의 긴장도가 올라가 근육통이나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체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절. 만성 피로에는 특효약이 없다. 우선 자신의 체력과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 10가지 일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일만 하고 나머지 7가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우선순위 재설정이라고 한다. 간혹 일과 스트레스는 그대로 둔 채
과도하게 추가로 운동을 늘리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몸이 부담을 느끼며 마음 관리도 함께 힘들어진다. 일과 스트레스를 체력이 감당할 수준으로 낮춘 다음 운동을 통해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내 몸 경영에 우선순위를 두면 체력과 자율신경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피로 증상도 개선된다. 그 후에 일의 양이나 강도를 서서히 높이는 것이 순서다. 실천 건강 생활 똑똑한 육아 우리 아이 식습관 정립하기 식사 시간마다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이 많다. 밥 먹기를 거부하거나 편식이 심한 경우 입안에 오래 물고 있거나 뱉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끊임없이 식탐을 부리기도 한다. 인내심과 아이를 향한 존중을 바탕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매일 치르는 식탁 위의 전쟁. 식사 시간마다 밥을 먹이기 어려워 아이와 감정 싸움을 하거나 힘겨루기를 하는 가정이 많다.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 입에 음식을 물고 삼키지 않는 경우, 싫은 반찬은 극도로 거부하고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며 편식하는 경우, 종일 식탐을 보이면서 계속 먹는 경우, 식사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먹거나 영상이나 텔레비전을 틀어줘야만 식사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식사와 한두 번의 간식까지 포함하면 1년에 1,500번가량 부딪힘을 겪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배가 고파 먹으려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먹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배가 고플 때 나를 위해서 먹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위해서 먹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고 좀 더 건강하게 내 몸을 자라게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사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먹는 것이 부모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일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엄마, 아빠는 아이의 배고픔, 배부름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아이의 신체적 욕구에 따라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을 뱉어내는 일이 생긴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이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먹는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아이들이 배가 고픈 스스로를 위해서 먹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인내심이 필요한 식습관 지도. 밥을 안 먹겠다고 입을 꼭 다물고 있거나 때를 쓰는 아이들에게는 편안하고 부담 없는 그리고 강요당하지 않는 식사 분위기를 제공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아이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는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 섭취 속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은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잘 먹지 않는다고 협박과 회유를 해가며 먹이면 아이가 스스로를 위해 먹는 것임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잘 먹지 않는 아이들 중에 음식을 입안에 넣고 오래 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음식을 잘 섭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치아 우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입안에 음식을 오래 물고 있는 것은 먹으라는 강요와 강압에 의해 음식을 입안에 넣었지만 수동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점은 식사 태도는 훈육의 대상일 수 있지만 식사량과 속도는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먹는 문제에 있어 먹는 장소, 시간, 간식 섭취 시간 등의 규칙을 설정했다면 그 외의 식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아이가 음식의 종류, 먹는 속도와 양을 스스로 조절하며 자신만의 식사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편식하면서 음식을 골라 먹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음식의 다양한 맛, 질감, 씹히는 느낌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따뜻하지만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음식에 대한 경계,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유식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잘 먹지 않는 아이들과 반대로 끊임없이 식탐을 부리며 하루 종일 무언가를 먹으려는 아이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 떼를 쓰거나 보챌 때 먹을 것으로 달래진 게 원인일 때가 종종 있다. 아이가 배고픔을 느낄 때 진짜 배고픔인지 다른 감정의 표현은 아닌지 민감하게 파악하고 애정 욕구를 충족해주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식습관을 익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를 향한 존중이 우선. 배고픔을 느끼고 먹는 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욕구대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식의 양과 종류, 섭취 속도를 조절해 나가며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이와 힘겨루기나 감정 싸움을 해가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원칙 내에서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익혀나가게끔 도와주자. 실천 건강 생활. 우리 집 주치의. 잇몸 건강이 진짜 건강.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이가 들수록 쉽고 맛보는 일이 힘겨워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노인진료 환자 수 1위는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 또한 2017년 대비 40% 정도 증가했다. 잇몸병 중 하나인 치주염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구강은 크게 치아와 잇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치는 치아에, 풍치는 잇몸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풍치는 염증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하는데 단순히 잇몸에 생긴 염증은 치은염, 더 악화돼 잇몸뿐만 아니라 잇몸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상태를 치주염으로 본다. 원인은 입안의 세균이다. 세균이 독소를 뿜어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입안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이다. 잇몸이 붓고 망가져서 치아를 지탱하는 뼛속까지 세균이 침식하면 잇몸뼈 손실을 동반한 치주염이 발생한다. 정도가 심하면 발치, 즉 치아를 뽑아야 한다. 초기 증상이 없는 치주염. 치통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 3대 통증 중 하나로 불릴 정도다. 이에 반해 잇몸에 발생하는 염증, 치주염은 통증이 거의 없다. 잇몸은 치아보다 상대적으로 통증에 둔하기 때문이다. 그 탓에 치료 시기를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가 충치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미 잇몸 질환 초기 단계인 치은염을 넘어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로 확인되는 노인진료 환자 수의 증가는 일정 부분 과거보다 통계에 잘 잡혀서 늘어난 수치로도 볼 수 있고 고령화 사회이기에 나타나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기 마련인데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따라 최근에는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치주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다 보니 노인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잇몸 질환이 야기하는 영양 부족. 잇몸 질환은 섭식 기능과도 직결된다. 노인의 치아 부실은 저장 능력과 소화 흡수 기능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양 부족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입은 1차 소화기관이다.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삼키면 위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그런데 잇몸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기능, 즉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면서 영양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다. 또 치아가 많고 저작 기능이 잘 유지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식생활 환경 변화로 생기는 치주질환.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은 영양 상태와 면역력, 호르몬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치주질환은 입안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식습관도 중요하다. 원인과 결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젊은 층에서 예전보다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또 잇몸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단 음식에 많이 노출된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일 대신 음료에 익숙해진 환경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치주염은 당뇨 합병증 중 하나다. 3단계로 나뉘는 치주염의 치료. 치주염 치료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흔히 아는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술을 가장 먼저 한다. 이는 잇몸 위의 치석을 제거하는 기초 치료에 해당한다. 치주염이 상대적으로 더 진행되면 마취를 하고 잇몸 아래 치석과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치주 소파술, 흔히 표현하는 잇몸 치료를 2단계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치주 소파술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치석을 제거하거나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3단계인 치은박리 소파술, 즉 잇몸 수술을 시행한다. 치주염을 피할 수 있는 예방법.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비만이 있다. 만성질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기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등 즉각적인 치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치주염 역시 만성질환으로 생각하고 관리와 치료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치주염이 발병하더라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석 제거를 위해 기본적인 스케일링은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좋고 1년에 최소 1회는 치과를 방문해서 구강 상태를 점검한다. 또 올바른 양치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케일링 후 치아가 더 시리다?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은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재질로 쌓여 있고 그 안쪽은 상아질이라는 상대적으로 무른 재질로 되어 있다. 상아질에는 상아세관이라고 하는 미세한 관들이 있는데 치은 퇴축 또는 치아 마모 등에 의해 상아세관이 구강 내에 노출되면 냉온 자극 또는 기계적 자극, 삼투압 등에 의해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스케일링을 통해 마모된 치아나 퇴축된 치은 위를 덮고 있는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시린 증상을 더 느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치석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추위를 피하고자 몇 년 동안 빨지 않은 더러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세균 감염과 질병의 위험에 스스로를 방치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시린 증상은 일시적이며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지각 과민 처치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니 치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치아를 다 깎아내서 이가 망가졌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케일러라는 기구는 미세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 치석을 떨어뜨리는 원리로 작용하며 절삭력을 가진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치아를 갈아내거나 깎아낼 수 없다. 스케일링 후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고 호소하는 경우 대부분 치아 사이의 공간을 메웠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그 공간이 노출되거나 잇몸의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공간이 커진 것이다. 또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을 벗겨내면 시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스케일링을 했더니 이가 흔들리고 잇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스케일링을 오랜만에 받거나 치주염이 진행된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가 더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치아와 치아 사이를 메우면서 물리적으로 지지대 역할을 해주던 치석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치조골 소실이 동반되지 않는 단계에서 스케일링 후 치아 동요가 있다면 대부분 일주일 정도 안에 회복된다. 하지만 치은염 단계를 지나 치주염으로 진행되었다면 추가적인 치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석 제거를 대충 해서 치석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치석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를 꼽자면 하악 전치부 설측을 들 수 있다. 혀 밑에는 악하선, 턱밑샘, 이하선, 귀밑샘과 더불어 침을 분비하는 3대 침샘 중 하나인 설하선, 혀밑샘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침은 다른 부위보다 점액이 풍부하기 때문에 치태와 섞여 치석을 만들기 쉽다. 특히 점성이 높은 타액을 가진 사람의 경우 스케일링 후 한 달만 해도 치석이 다시 쌓이기도 하므로 치아 표면에 빠짐없이 칫솔이 닿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칫솔질해야 한다. 또한 매번 닦을 때마다 플라그가 남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 플라그가 쌓여서 치석이 되면 칫솔질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치아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한 경우에도 치석이 덜 제거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천, 건강 생활, 국민을 건강하게, 환경을 소중하게. 궁금해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가장 특별한 이곳, 국내 최초 유일, 기생충 박물관. 우리 곁에서 점차 잊혀가는 기생충을 보존 연구하고 전시하여 다시 상기시켜주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2017년 12월 19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유일한 기생충 전문 박물관인 기생충 박물관이다. 기생충 박멸이라는 쾌거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기생충과 모든 질병의 기초인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기생충 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기생충 왕국? NO! 기생충 청정국가. Yes! 낙후된 시설과 오염된 토양이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그 시절에는 우리 주변에서 높은 감염률을 가진 기생충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과거 기생충 박멸협회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지금은 기생충을 박멸하다시피 하여 그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우리 인류와 생사를 함께한 기생충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조용히 남몰래 공존하고 있다. 야, 이 기생충 같은 인간아!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처럼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듯 기생충 질병을 통해 아주 가끔씩 그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면서 말이다. 기생충이 궁금해.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기생충 박물관은 기생충과 관련된 옛 고문서, 기생충 박멸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실제 표본들을 전시하여 일반 대중에게 기생충의 개념과 기생충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기생충 보건위생 분야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우리 인류 연명과 직결된 먹거리와 묶어 식품 매개 기생충 주제의 밥상머리 기생충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한일 공동학술연구에서 국가 단위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1970년대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사상충증을 퇴치한 역사를 담은 제주 1970 피내림을 끈타 전시를 2022년 일본과 함께 공동 개최한 바 있다. 지난 6월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양용석 사진작가 기증 작품 전시 패러사이트 마이크로 패턴과 추상은 기존 실제 표본, 기생충 관련 심화 내용 주제에서 탈피한 기생충 주제의 예술 사진 작품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기생충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했다며 호평을 받았다. 이렇듯 기생충 박물관에서는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준비하여 국민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생충과 보건위생관리법이 궁금하다면 기생충 박물관에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기생충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생충 박물관은 전시 콘텐츠를 활용해 만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생충이라는 전문 주제를 다루다 보니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통해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박물관 도슨트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만화경 만들기, 종이 현미경 만들기 프로그램과 보건위생 주제의 비누 만들기, 미니 빗자루 꾸미기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최근 일상 회복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주 접하는 모기를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외부 기생충 모기를 통한 감염병을 알아보고 모기 매개 기생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지닌 시나몬을 활용해 천연 기생충 기피제를 제작하였다. 기생충 박물관은 전시만으로 부족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확장 운영을 추진하며 열린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공간 기생충 박물관.
기생충 박물관은 인류와 역사를 함께한 기생충처럼 서로 상생하며 나아가기 위해 지역 기관들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권고에 따라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인 강서 문화 지킴이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이루어진 강서 문화 지킴이 사업은 은퇴 후 노인의 자립심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소비 창출 효과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생충 박물관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박물관 전시 해설과 박물관 서비스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교육과 활동처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관람객들에게는 양질의 관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강서진로 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꿈길에도 참여 중이다. 박물관 전시 해설을 통해 기생충에 대해 알아보고 박물관 연구소 관련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박물관이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 지역 내에 진로체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기생충 박물관은 앞으로도 사회공헌 기관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기생충 박물관 소장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생충 박물관은 기생충 전문 박물관인 만큼 국내외 관련 표본을 비롯하여 서적과 기생충 검사에 사용된 각종 기자재 등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장품별 알맞은 보존 시스템을 택하여 관리한다. 단순히 소장품을 수장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생충 전문 아카이브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기생충 아카이브 센터 운영이라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소장 자료 아카이브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소장 자료를 궁금해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 공개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생충 박물관 홈페이지 내 기생충 아카이브 메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 건강 생활 메디체크 이슈 어린이만 맞는 게 아니다. 궁금한 성인 예방접종 건강한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만 50세 이상은 매년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만 65세 이상은 폐렴구균 등이 있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비율이 높아지면서 성인 예방접종도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예방접종을 언제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방접종을 했을까? 2002년 이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은 대부분 전산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내가 접종한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어떤 예방접종을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 후에 빠뜨린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무료 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다당 백신이 있다. 인플루엔자는 가을에서 겨울철 유행기에 접종을 시작하니 보건소와 병의원의 접종 시작 날짜를 확인한 후 접종받으면 된다. 병원에서 맞는 폐렴구균 백신과 보건소에서 맞는 폐렴구균 백신은 서로 다른가? 폐렴구균은 혈청형이 90가지가 넘는다.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균이 존재하는데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종류는 그 구성에 따라 다당으로 된 백신, 단백으로 된 백신이 있다. 국가의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따라 무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다당으로 된 백신으로 23가이며 23가지의 혈청형을 방어할 수 있다. 그 외에 보통 프리베나라고 부르는 단백 결합 백신은 13가이며
13가지 혈청형을 방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폐렴구균 백신은 만 65세 이상 성인 대상이며 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인 23가 백신 이외 추가 접종을 원한다면 1년 후에 13가 단백 결합 백신을 맞는 것을 권장한다. 대상포진을 알았어도 예방접종이 필요한가?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면역 획득 효과가 있지만 자주 재발하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원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이전에 대상포진을 앓았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안전하게 1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접종받기를 권장한다. 최근에는 권장 연령 이하의 젊은 분들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젊은 환자군에서의 연구가 없어 권장 대상은 아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새로 나왔다던데 또 맞아도 되나요? 대상포진 백신으로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와 최근 국내에 도입된 제조합 사백신인 싱그릭스가 있다. 생백신의 경우 1회, 사백신의 경우 2개월 간격으로 2회 맞는 것이 권장된다. 이전에 생백신 종류를 접종받은 적이 있다면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새로 도입된 사백신을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최신 국내 가이드라인은 대한감염학회에서 준비 중이다. 현재는 나라마다 권고 간격이 조금씩 다르며 5년 이후 접종 시 안정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생백신의 경우 약독화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생성한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장기 이식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항암 치료 중인 환자 등에서는 금기이므로 꼭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2차 접종 시기를 넘긴 경우 1차부터 다시 접종해야 하나? 2회 이상 여러 번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 접종 시기를 넘긴 경우 최대한 빨리 접종하면 횟수가 인정된다. 반대로 최소 접종 간격보다 빨리 맞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접종으로 간주되어 다시 맞아야 한다. 접종 후 30분 정도 대기해야 하는 이유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예방접종 후 맞은 부위에 국소적 통증 또는 열감이 발생하거나 피부가 붉게 변하고 붓는 경우 등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이다. 하지만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불리는 전신적인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반응은 접종 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즉시 처치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치료가 지연될 경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갑자기 숨이 차고 호흡이 되지 않거나 전신적인 붓기나 두드러기, 의식 저하, 맥박 저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 후 30분 정도 대기하라고 안내를 한다. 지연성 아나필락시스도 있으므로 귀가 후에도 몸의 변화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 다른 종류의 예방접종 후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을지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지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가정의학과 전문의,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임상강사. 함께 건강건협, 건강한 만남. 송승헌의 비결. 여전히 뱀파이어급 동안을 자랑하는 배우 송승헌. 그에게 10년 전과 같더라는 후배 김우빈의 칭찬을 전하자 립서비스라며 손사래를 쳤다.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연기는 꾸준히 진화해온 그는 멜로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에서 SF 시리즈물의 안타고니스트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29년차 배우 송승헌의 롱런 비결을 들어봤다. 흑화한 젠틀맨, 택배기사 류석. 멜로드라마 속 따뜻한 순정남 송승헌이 달라졌다. 지난 5월 12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택배기사에서 그는 사막화된 미래 세계에서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지배하는 천명그룹의 대표 류석을 연기했다. 공기정화 기술로 잡게 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류석은 주인공 5-8과 4월이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류석의 대사 중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세상은 없다는 대사가 있어요. 현실에서 모든 것에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런 대사처럼 류석이 처한 현실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감독님과 캐릭터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택배기사의 연출자는 송승헌 주연 영화 일단 뛰어의 연출자이기도 했던 조의석 감독이다. 76년생 동갑내기 감독과 배우가 무려 20년 만에 한 작품으로 재회했다. 조희석 감독은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할 만큼 오래된 친구예요. 둘 다 20대의 파릇파릇한 청춘 때 만나서 신인 배우로 데뷔하는 감독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빨리 다음 작품에서 만나자 했던 게 20년이 됐네요. 사적으로도 20년간 절친한 관계를 이어온 친구이기에 택배기사의 촬영 전날 송승헌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설렜다. 마지막 촬영 후 서로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찡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고. 조희석 감독이 작품을 얘기한다면 어떤 역할이어도 좋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함께할 수 있다면 뭐든 좋으니 얘기해달라고요. 촬영할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죠.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세대 차이라뇨. 택배기사는 배우 김우빈의 주연작으로도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다. 송승헌은 후배 김우빈을 두고 너무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뭐라고 할까? 너무 완벽해요. 사실 조희석 감독이 마스터 촬영 때 얘기를 했었어요. 김우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현장에서 만나기 전에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우빈이가 제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조희석 감독님께 형님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우빈이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도 남자답고 기본적으로 정말 멋진 놈이었어요. 택배기사로 함께한 김우빈, 강유석 등 후배들은 송승헌 선배가 택배기사의 분위기 메이커였다면서 선배의 배려와 센스에 고마움을 표한 바 있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들과 함께하며 세대 차이를 느끼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송승헌은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 무슨 세대 차이냐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줬다. 조희석 감독 자체가 말이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우빈이도 그렇고 4월이 유석 씨도 쉬는 시간에 크게 얘기들이 없어서 그 분위기에 제가 농담을 한 게 그나마 웃음을 준 것 같네요. 승헌 오빠가 팬클럽 회장 결혼식에 깜짝 참석한 썰. 1995년 스톤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송승헌은 올해로 벌써 29년차 배우로 머지않은 시일에 배우 생활 3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소회를 묻는 질문에 송승헌은 문득 최근 다녀온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다. 어렸을 때부터 제 팬이었고 팬클럽 회장까지 했던 친구의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저를 보려고 교복 차림으로 쌓인 회장, 촬영장에 달려온 친구인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준 거예요. 다행히 그때 촬영이 없어서 몰래 결혼식장을 갔어요. 팬의 결혼식을 간 건 처음이었죠. 신부 대기실에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놀라더니 갑자기 울려고 했어요. 오빠가 와준 것에 대한 놀라움, 고마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 창피한 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다. 애써 눈물을 삼키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대기실에 빠져나왔다. 송승헌은 그때 무척 마음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묘한 감정이었죠. 20년 전에 교복 입고 왔던 꼬맹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나이가 들고 이게 뭐지? 여동생을 결혼시키는 오빠의 감정이 이런 감정일까 싶더라고요. 결국 30년 가까운 시간을 배우로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 덕분이었다는 이야기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20대, 30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시간이 막 흘러갔는데 지금까지도 찾아와주는 오래된 팬들을 보면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채찍질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건강 소식, 독자에게 한마디.
제 몸이 건강해야죠. 많은 사람이 송승헌의 변하지 않는 외모에 놀라움을 표하곤 한다. 송승헌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말에 따라 건강관리에 항상 힘쓴다며 스스로 생각하는 동안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스필버그 감독이 좋은 영화를 찍으시는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 몸이 건강해야죠 하더라고요. 많이 공감했어요. 저도 몸이 재산이라 생각해요. 연기는 제가 해야 하는 것이고 잘하려면 건강해야 하니까요.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하고 비타민 같은 기초적인 영양제도 챙겨 먹어요. 기본을 지키는 건강관리가 송승헌의 가장 큰 비결이었다. 함께 건강 건협, 즐거운 산책. 신비로운 매력을 간직한 곳, 강원도 고성.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 호수와 송림까지 완벽하게 조화로운 고성. 조용한 해변을 따라 카페와 맛집이 생겨나면서 고성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났다. 고성의 잘 보존된 자연경관은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녹여준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호수 화진포. 72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자연호수 화진포는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손꼽힌다. 바다와 인접해 민물과 바닷물이 경계 없이 흐르고 둘레는 무려 16km에 이른다. 호수 둘레를 따라 10km의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 경관이 아름다워 과거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 김일성 별장이 자리했고 현재는 역사 안보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변에 해당화가 만발해 화진포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1970년대부터 천연기념물인 고니와 청둥오리 등 철새가 많이 날아와 호수 일대의 장관을 이룬다.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교암 해변. 속초시청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암리 해수욕장은 금강산 제1해수욕장이라고 불린다. 길이 1km의 백사장은 경사가 낮고 모래질이 좋아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좋다. 주변 솔숲에는 천악정이, 남쪽 3km 거리엔 관동 8경 중 하나인 청간정이 자리해 해수욕에 더해 뛰어난 자연도 감상할 수 있다. 또 교암 해변에서는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 있어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 단 교암 해변은 해안의 유영폭이 좁아 수영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통 가옥에서 숙박도 가능한 왕곡마을. 왕곡마을은 19세기 무렵에 지어진 북방식 전통 한옥 21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전통 가옥마을이다. 14세기경 강릉 함씨, 강릉 최씨, 용궁 김씨가 이 마을에 들어와 집성촌을 형성했는데 인접한 구성리에 기와 굽는 곳이 있어 기와집을 짓고 살게 됐다고 한다. 마을은 5개 봉우리가 둘러싼 덕에 6.25 전쟁에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지금까지도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왕곡마을에서는 전통가옥 체험뿐 아니라 숙박도 가능하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여행지로 제격이다. 평화롭고 한적한 아야진항과 해변. 항구가 2곳으로 나뉘어 구조가 특이한 아야진항은 바위가 많아 낚시꾼들이 잘 찾는 곳이다. 또 근처의 아야진 해변은 평화롭고 한적한 느낌을 선사해준다. 크고 작은 바위와 맑은 바다, 깨끗하고 고운 백사장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피서지로 제격이며 수심이 해변에서 30m까지는 1.5에서 2m 정도로 낮아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다. 갯바위 주변으로는 산호초와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어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노송숲 사이에 오솔길에서 만나는 청간정. 관동 8경 중 하나인 청간정은 기암절벽 위에 세워진 아담한 정자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됐으며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쓴 현판이 정자 내에 걸려 있다.
아름다운 풍광을 보러 오는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노송숲 사이로 뚫린 오솔길을 지나 탁 트인 동해를 굽어볼 수 있는 절묘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 청간정은 일출과 월출을 감상하는 명소로도 소문났는데 수평선 너머에서 솟아오르는 넘어가는 해와 밀려오는 파도가 황홀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함께 건강 건협, 지구를 부탁해. 전기요금 걱정은 그만. 알뜰하게 여름나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냉방기구의 사용이 늘면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하지만 지난 5월 시행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알뜰하게 여름나는 법을 알아보자. 정부는 지난 5월 16일부터 킬로와트아워당 8원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시행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기존보다 약 5,000원가량의 추가 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1월 13.1원을 인상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요금 인상인데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정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상청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냉방비 폭탄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꼭 확인하기.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 중 하나는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란 가전제품을 1에서 5단계로 나눠 에너지 소비 효율을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에 시작됐다. 1등급 효율이 가장 높고 5등급은 가장 낮다. 1등급 제품은 5등급과 비교했을 때 약 30에서 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29개 제품이 효율 관리 대상 제품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에는 소비 전력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이 표시돼 있고 1년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요금도 적혀 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예전 기준으로는 1등급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2등급, 3등급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1등급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뛰어나다. 특히 오랜 시간 사용하는 가전제품일수록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꼭 따져봐야 한다. 에어컨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전기요금이 걱정된다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지낼 순 없다. 이럴 때 에어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보자. 우선 에어컨을 틀기 전 필터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껴있으면 희망 온도까지 낮추기까지 전력 소모가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에어컨을 오래 켜고 있으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에어컨을 가동할 때 낮은 온도와 강풍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희망 온도에 빠르게 도달해야 실외기 작동이 줄어든다. 내부 온도가 시원해졌다면 희망 온도를 올리고 공기순환을 도와 냉방 효과를 주는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은 줄이고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활용하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기요금의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다. 에너지 바우처란 누구나 평등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 겨울철엔 난방비를 지원해주는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전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복지할인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는 월 16,000원 내에서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전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3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께 건강 건협. 요즘 트렌드.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반려문화.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다. 동물이나 식물을 반려로 삼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요즘이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 문화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10년 전까지만 해도 강아지, 고양이 등은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애완의 대상으로 여겨져 애완동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은 인생을 함께하는 가족이자 동반자로서 인식이 바뀌면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집 건너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느껴질 정도로 반려동물이 늘어났다. 한 금융회사의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해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통계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지자체들도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산림휴양시설 등 공공휴양시설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명사해수욕장 일원에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거제 댕수욕장을 조성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전용 샤워장까지 갖췄고 대형 선풍기와 드라이룸을 설치해 해수욕을 즐긴 반려견이 뽀송뽀송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곳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과 산업을 일컫는 펫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펫코노미 시장은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호텔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유명 수의사의 강연,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 클래스,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명 패션 브랜드들도 서둘러 반려동물 라인을 론칭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시밀러 룩을 연출할 수 있도록 의류 라인을 확대했다. 가구 브랜드도 소파, 쿠션, 계단, 캣타워 등 반려동물 전용 가구를 선보이고 있다. 이제는 식물도 반려의 대상. 최근 반려의 영역이 동물을 넘어 식물까지 넓어졌다. 이전까지 식물은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나 공기 정화 목적, 중장년층의 고리타분한 취미쯤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뜨겁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둔 보호자에게 붙이던 집사라는 별명이 식물 반려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식집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반려식물 열풍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금전적인 양육 부담이 적고 관리도 편리하다. 또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식물 친화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교류의 대상이 필요해진 것 역시 반려식물의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지친 일상 속 소소한 힐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자체들도 반려식물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 반려식물 병원이 문을 열었다. 진단실과 처방실, 입원치료실 등을 구비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후 반려식물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면 식물 상태를 정밀 진단받을 수 있다. 진단 후 식물 상태에 맞춰 치료를 진행하며 모든 치료는 무료이다. 서울시 동대문구, 종로구, 양천구, 은평구 등 4곳에서도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대전광역시는 2013년 3월부터 병들고 아픈 반려식물을 치료하는 화분병원을 운영 중이다. 2021년에만 1,807개의 화분이 입원해 치료받았다. 화분병원은 일반 병원처럼 치료실, 입원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로 1인당 최대 화분 3개를 맡길 수 있다. 함께 건강건협, 메디체크 탐방, 지역 주민의 건강사랑방을 자처한 대전 충남 검진센터. 대전광역시는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도시로 수많은 도로와 철도,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다. 그 중심과 한복판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검진센터, 이하 대전충남지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64년 처음 터를 잡은 이래 5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대전 시민의 70% 이상이 대전 충남지부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산뜻하게 단장한 대전 충남지부를 방문했다. 대전 충남지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 검진 요일과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에서 17시, 토요일 8시에서 12시. 고객센터 042-532-9890. 홈페이지 daejeon.kahp.or.kr. 59년을 이어온 지역의 랜드마크. 대전 충남지부는 고객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기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의료진 20명을 포함해 174명의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3.0T 초전도 MRI, 128채널 MDCT, 심장 전용 초음파 진단기, 최신 내시경 장비를 도입해 고품격 검진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대전 충남지부의 강점은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대전 지역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고 백화점, 관공서, 학교 등이 즐비한 신시가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이 연계돼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부를 방문하는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이점 덕분에 운전이 어려운 고연령대 고객의 재방문율이 높다. 대전 충남지부가 자부하는 또 하나의 강점은 단골 고객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59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인식이 지역사회 속으로 깊이 스며든 이유이기도 하다.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가지만 건강검진은 꼭 대전 충남지부에서 한다는 공식이 서 있을 만큼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대전 충남지부는 그 오랜 믿음에 보답하고자 고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검진기관. 1964년 문을 연 이래 대전 충남지부의 역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그 궤를 함께한다. 한자리에서만 60년 가깝게 자리하다 보니 건물 노후와 같은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지만 대전 충남지부는 매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검진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고품격 검진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고객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지부의 마음은 최근 마무리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3개월에 걸친 이번 공사는 고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진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요 포인트는 공간 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 협소했던 검진 공간을 확대했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동선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졌던 단점을 보완하고자 채광 면적을 넓혀 탁 트인 공간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진료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여성 고객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충했다. 대전 충남지부의 이 같은 노력이 고객의 마음에도 가닿아
깨끗하다, 친절하다,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와 같은 후기가 늘어나고 있어 지부 구성원들은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대전 충남지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턱 낮은 검진 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물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더위나 추위를 피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역할을 겸하는 등 공공성을 가진 검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인 후원과 나눔 사업, 사회공헌 건강검진,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 캠페인 및 공개 광자를 개최하고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조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라는 자매 결연을 체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서 또 도농화합의 새로운 모델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고객과 직원 모두를 위한 소통과 배려. 대전 충남지부는 직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친화력을 자부한다. 이는 직급을 막론하고 꾸준히 대화하고 소통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문원주 본부장이 부임 후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소통이었다.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조직인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매주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단체 영화 관람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을 만들어갔다. 처음에는 시큰둥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 우리 지부가 정한 슬로건이 질문을 던지자입니다. 소통을 하자는 의미이지요. 이는 고객이나 직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로 질문을 해야 답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진 받으러 오신 고객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질문을 드리고 원하는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 고객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묻고 답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배려심과 유대감도 생겨나는 만큼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더 단단한 조직력을 갖춘 대전 충남 지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원주 본부장을 비롯한 대전 충남지부 구성원의 오랜 수건 사업은 검진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력을 수용하다 보니 검진 환경이나 수검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문 본부장은 검진 기관이 아무리 친절하게 응대하고 정확한 검진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해도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지부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진 공간이 넓어져 진료와 검진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미니 인터뷰 대전 충남지부 노은중 원장.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의 중요성.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4개 질환군 검진, 암, 심뇌혈관, 감염질환, 퇴행성 신경질환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들 4개 질환군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신과 위생 개념을 철저히 하는 것과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 충남지부는 기본에 충실한 검진, 국가 암검진, 맞춤검진, 금연 등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진을 비롯한 우수한 전문 인력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신 검진 장비를 도입하고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케 하고 질병 위험 인자를 찾아내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평생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부의 강점입니다.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고품격 종합 건강검진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전개해 보건의료 분야의 최고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충남지부 예방접종 검진 파트에서 알려주는 검진 팁. 대상 포진이란
어릴 때 수두에 걸린 사람의 몸에 수두균이 남아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게 됩니다.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가슴이나 배이며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물집들이 띠 모양으로 발생하고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원인은 고령이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발생 초기에는 감기처럼 두통이나 근육통이 발생합니다. 점차 발생 부위 주변에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되며 붉은 반점이 신경을 따라 나타난 후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나타나는 병적인 변화가 특징이어서 증상을 관찰해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 억제 환자, 때로는 정상인에서도 간혹 그 모양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싱글익스, 사백신.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예방접종. 접종 대상, 만 50세 이상, 만 18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 가능. 예방 효과 97.2%. 접종 횟수 2회 접종, 2에서 6개월 간격 근육주사. 유지기간 8년 후 90%로 면역 유지. 2. 조스타박스, 생백신. 아주 약한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항체를 생성시키는 원리의 예방접종. 접종 대상, 만 50세 이상. 면역력 저하제 복용자 제한. 예방 효과 51%. 접종 횟수 1회, 피하주사. 유지기간 8년 후 4%로 거의 소멸.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서 대상포진 발생 빈도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다고 100% 대상포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병률을 낮출 수 있고 만약 발병했다 하더라도 통증의 강도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렸다 나은 후에도 쉽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이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함께 건강건협 메디체크 뉴스. 본부 소식. 본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 및 가족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5월 23일 화요일 희귀 질환 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및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후원금을 한국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건협 이은희 사무총장, 연합회 정진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고가의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환우 가정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본부. 발달장애인 일러스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5월 31일 수요일 소셜벤처 키뮤 스튜디오와 함께 2023 발달장애인 일러스트 공모전 시상식을 성료했다. 시상식은 건협 추담홀에서 진행되었으며 건협 김인원 회장, 키뮤 스튜디오 남장원 대표를 비롯해 수상자 및 가족, 건협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모전에는 78명이 참여해 최종 95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대상 류현비, 최우수상 임형섭, 우수상 김민수, 이형경, 장려상 김찬종, 설창훈, 양혜준, 이혜원, 임호진, 황현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본부. 건협 임직원 걸음기부 챌린지 통해 미혼모 가정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6월 7일 수요일 사단법인 미스코리아 노건회와 함께 구세군 아름드리 천안 새소망의 집을 방문하여 임직원 걸음기부 챌린지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건엽 장국진 전략사업본부장, 주윤중 검진관리본부장과 노건회 이정민 회장, 구세군 아름드리 천안 새소망의 집 김미숙 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가정의 생활비, 양육비, 직업 재활비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본부, 워커스 워크온 챌린지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6월 한 달간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근로자 대상 워커스 워크온 챌린지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챌린지에는 전국 25개 기업 300여 명이 함께했다. 챌린지는 건강 증진을 위한 하루 만보 걷기 실천을 목표로 하여 기간 내 15만 보, 30만 보를 달성할 때마다 기프티콘을 선물했고 앱 내 게시판에 걷기 인증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했다. 또한 최다 걷기 참여 기업에는 건강지원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검사본부, 강서 한강 쓰담쓰담 봉사 참여. 중앙검사본부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생태환경 보존 캠페인 한강 쓰담쓰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하여 실시한 행사로 중앙검사본부는 관내의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참여하였으며 EM 흙공 만들어 던지기,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부 소식, 중앙검사본부, 경복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중앙검사본부 견학, 경복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재학생 47명이 6월 2일 금요일 중앙검사본부와 기생충 박물관에 방문하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 임상병리사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심화 확장을 위한 것으로 중앙검사본부에서는 최신식 검사실 견학과 장비의 원리 및 사용법 설명, 기생충 박물관에서는 기생충 전염병에 대한 이해 등의 학습을 통해 전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 서부, 강서구 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 서울 서부지부는 6월 9일 금요일 강서구 의회 임직원들을 위한 건강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상호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협회 홍보 및 검진 안내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앞으로도 서울 서부지부는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협회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울 동부, 2023 세계 한방요리 페스타 건강 캠페인 실시. 서울 동부지부는 6월 10일 토요일 서울 양명시 한방거리 일대에서 열린 2023 서울 양명시 세계 한방요리 페스타에서 메디체크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시민에게 뇌파, 맥파, 스트레스 검사와 건강 상담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서울 동부지부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 강남 제14회 MBN 건강미 박람회에서 건강체험존 운영. 서울 강남지부는 6월 8일 목요일에서 11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MBN 건강미 박람회에 참가하여 건강체험존을 운영했다. 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지부는 뇌파, 맥파, 스트레스 간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렸다. 부산 동부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부산 동부지부는 6월 14일 수요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제1회 구민 헌혈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기관별 헌혈 릴레이 행사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여해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헌혈을 통한 사랑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탰다. 부산 서부
개원 1주년 기념 메디체크 건강 페스티벌 개최. 부산 서부지부는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6월 한 달간 지역 주민을 위한 메디체크 건강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메디체크 홈트레이닝 강좌, 메디체크 건강 강좌, 여름철 건강한 피부 관리, 동안 메이크업 강좌, 사상구 예술인협회 시화전 및 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강의 콘텐츠 제공과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대구, 사랑의 밥차 배식봉사 실시. 대구지부는 6월 8일 목요일 동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밥차 배식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과 자원봉사자분들이 배식을 위한 식기류 소독부터 음식 조리, 설거지 등의 봉사를 통해 24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여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였다. 또한 건강체크를 위한 건강체험터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뇌파, 맥파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등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인천, 세계금연의 날 건강 캠페인 실시. 인천지부는 5월 25일 목요일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제36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이 건강한 인천의 미래를 주제로 건강체험관 운영 및 선포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인천지부는 뇌파, 맥파 스트레스, 헤모글로빈 측정 및 말초 혈관에서의 산소 대사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했으며 질환별 리플릿, 기념품 등을 배부하였다. 울산, 동천 강변 산책로 환경정화 실시. 울산지부는 5월 31일 수요일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동천 강변 산책로와 화단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동천 강변 산책로는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구의 대표 산책로이다. 직원과 어머니 봉사단은 산책로와 산책로 옆에 새롭게 조성된 화단의 꽃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관리와 잡초 제거, 잔가지 수거 등을 실시했다. 울산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보호 및 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 여름철 건강관리 건강강좌 실시. 경기지부는 6월 8일 목요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관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또한 혈관 노화도, 헤모글로빈 수치 검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건강 강좌 및 건강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원, 사랑의 빵 봉사 및 후원금 전달. 강원도지부는 5월 19일 금요일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서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빵 봉사 및 후원금 전달을 실시하였다. 직접 만든 팥빵과 모닝빵은 춘천 어우리 주간보호소에 전달하였으며 후원금은 지역 위기가정을 위해 사용된다. 강원도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충북 세종, 보은군 회남면 행정복지센터 건강체크 프로그램 실시. 충북 세종지부는 5월 24일 수요일 보은군 회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건강체크 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및 스트레스 측정, 조간 모세혈관 검사로 진행됐다. 충북 세종지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 충남, 건엽 사랑 어머니 봉사단, 효심정 배식봉사 활동 실시. 대전 충남지부는 6월 14일 수요일 대전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효심정에서 건엽 사랑 어머니 봉사단원들과 배식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직원들과 어머니 봉사단원들은 효심정 일대 환경정화 활동, 배식 보조, 설거지 및 뒷정리 지원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 의미를 느끼고 어르신들과 안부를 나누는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 호국 보훈의 달 맞아 보훈 봉사활동 실시.
전북지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목요일 전주 군경 묘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지부 임직원 및 건엽 사랑어머니 봉사단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나라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헌화 및 분향을 한 후에 묘역 잡초 제거, 비석 닦기 등 정화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전북지부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보훈가족 물품 후원 등 보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광주 전남, 외국인 지원기관 홍보부스 운영. 광주 전남지부는 5월 21일 일요일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제16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사회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광주의료지원센터, 조선대학교 병원과 함께 외국인 지원기관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건강검진 체험 및 카카오톡 친구 맺기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경북 포항 여성살림 문화대학 학생대상 건강강좌 실시. 경북지부는 6월 9일 금요일 포항 여성살림 문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건강강좌는 경북지부 호흡기내과 전문의 정태훈 진료과장의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경남 141촌 마을 봉사활동 실시. 경남지부 직원과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은 6월 15일 목요일 141촌 마을인 창녕군 칠연마을을 방문하여 141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은 창녕군 대표 농작물인 양파의 잎사귀 작업 후 수확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칠연마을 이장은 양파 수확철 일손을 보태줘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남지부는 142촌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 다 같이 줍자 제주 한 바퀴. 전도민 청정바다 대청소 봉사활동.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주관하에 2023년 다같이 줍자 제주 한바퀴 사업에 참여하여 6월 8일 목요일 이호태우 해변 일대에서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단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제주 해양오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이호태우 해변 일대의 각종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함께 건강 건협, 독자와 함께 6월호를 읽고 건강을 위한 영양소 섭취 가이드와 노년기의 식욕부진 기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30, 40대는 영양 섭취에 소홀하기 쉬운데 영양소마다 급원식품을 알려주셔서 참고하면 올바른 식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60에서 70대이신 부모님이 요즘 식욕부진을 느끼고 계셔서 간단하게 평가도 할 수 있고 내용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정, 대구광역시 북구. 안 그래도 얼마 전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성에 대한 TV 뉴스를 보고 걱정이 커져가던 차라 이번 호 메디체크 이슈 칼럼의 골다공증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에서부터 예방법 등 골다공증에 대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되새겨 읽고 실천해 골다공증 걱정 없는 건강한 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추님, 경기도 포천시. 아버지께서 대퇴부 골절로 침대 생활하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면에 골다공증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나름 10년 넘게 매일 10,000보씩 걸으며 건강관리 한다고 했는데 국가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이 나와서 무척 놀랐어요.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과 음식 섭취에 신경 쓰면서 골다공증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칼럼을 꼼꼼히 읽으며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장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술을 줄이면 대사증후군이 개선되나요? 기사가 마음에 퍽
와닿았어요. 딱히 어떤 질환을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 40세 건강검진에서 위험 음주군이 되는 영예를 누렸거든요. 오늘은 마시지 말까와 오늘만 마시지 뭐를 왔다 갔다 고민하다 번번이 지고 말았는데 기사를 통해 오늘은 마시지 말아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결심이 약해질 즈음 한 번씩 다시 읽으며 오늘은 마시지 말아야지가 더 일상 속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김성경, 경기도 광주시. 7월호 독자 퀴즈.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땡땡땡땡 땡땡땡땡이 있다. 30에서 31페이지 참고. 참여 방법. 웹진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기간 2023년 7월 5일 수요일에서 7월 18일 화요일까지.